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 다들 아시지요? 썩은 콩인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황금콩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바보라 손가락질 받으며 친형에게 재산까지 다 뺏기고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는지 이 부부에게 복덩이를 내려주셨는데요. 탐욕스러운 큰아빠를 말 한마디로 벌벌 떨게 만들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5살 배기 꼬마들의 통쾌한 한방, 가슴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의 검은 속내와 붉은 인주. 옛날 어느 고을의 봉구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심성은 비단결처럼 고운데 어릴 때 열병을 앓아 머리가 좀 모자랐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논마지기가 꽤 되었는데 이걸 호시탐탐 노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배다른 형님 최 주사였습니다. 최 주사는 고을에서 이름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선비 행세를 하며 의젓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꾀를 부려 남의 재산을 탐하기 일쑤였지요. 특히 순박한 동생 봉구가 가진 기름진 논밭을 보면 입맛을 다시며 저게 다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고 밤낮으로 궁리를 했답니다. 어느 날 최 주사가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봉구를 부릅니다. 봉구야, 요새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말이다. 액수가 보통이 아니여. 내가 셈을 할 줄 모르니 큰일이구나. 이러다가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논밭을 다 빼앗아 가면 어쩌려고 그러나? 봉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헉, 그럼 나는 어떡하면 좋소, 형님? 걱정 마라. 이 형님이 있지 않으냐. 내가 관가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장부 정리도 할 줄 아니까 대신 관리를 해줄 테니 여기다가 손도장이나 하나 찍거라. 그럼 형님이 내 대신 세금도 내주고 논밭도 지켜줄 테니. 봉구는 형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니 그저 고마워서 해벌쭉 웃습니다. 헤헤. 형님 정말로 고맙구만요. 나는 숫자만 보면 머리가 빙빙 도는디. 역시 우리 형님이 최고여. 형님이 아니면 나는 진작 굶어 죽었을 거여. 최 주사는 속으로 씩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그 문서를 봉구 앞에 펼쳐놓고는 자,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디. 간단하지 하며 붉은 인주통을 내밉니다. 봉구는 그 종이가 무슨 문서인지도 모르고 형님이 매미는 붉은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버리고 맙니다. 선명한 지문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최 주사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갑니다. 잘했다, 봉구야. 이제 형님한테만 맡기면 되는 거여.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거라. 아이고, 이를 어째요. 그게 바로 재산 포기 각서였던 것을요. 봉구가 찍은 그 손도장 하나로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논밭이 고스란히 최 주사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형님의 검은 속내를 까맣게 모르는 봉구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형님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하며 좋아라 합니다. 최 주사는 그 문서를 소중히 품 안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호호, 이제 저 논밭은 내 것이나 다름없지. 어리석은 놈은 죽을 때까지 모를 게야. 과연 봉구는 형님의 관계를 언제쯤 알아차릴까요? 그리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가 잠옷 궁금해지는군요. 엄동설안의 내침. 그로부터 딱 사흘 뒤였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엄동설 안에
최 주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봉군의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최 주사 일행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가드삽과 곡괭이까지 들고 나타났지요. 여봐라, 당장 이놈의 짐들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끌어내라. 와장창 부엌 살림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봉구 어머니가 쓰시던 녹그릇까지 눈밭에 나뒹굽니다. 이불 보따리며 낡은 옷가지들이 하얀 눈 위로 흩어지고 만삭인 봉구의 아내 꽃분이도 하인들에게 떠밀려 마루 끝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꽃분이가 배를 감싸 쥐고 신음합니다. 봉구가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발이 시린 줄도 모르고 눈밭을 헤치며 달려온 봉구는 먼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여유. 우리 꽃분이 애 가져서 몸도 무거운디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구시는교. 애를 가졌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최 주사는 콧방귀를 뀌며 문서 한 장을 봉구 얼굴에 팍 집어 던집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내 놈이 며칠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넘겨주지 않았느냐? 여기 내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으냐? 이제 이 집도, 저 논도, 저 밭도, 심지어 뒤란의 감나무 한 그루까지 다 내 것이다. 썩 꺼져라. 봉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글씨들. 읽을 줄은 몰라도 거기 찍힌 붉은 손도장만큼은 분명 자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형님이 세금 내준다고 했어. 봉구가 울며 불며 형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최 주사는 매몰차게 봉구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멍청하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밥을 축내. 내 부모도 한심했겠다. 이런 바보 자식 낳아놓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구가 눈밭에 나자빠졌습니다. 꽃분이가 남편을 부축하려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배 부른 여자를 저리 떠미냐? 아이고, 저 추운 날씨에 쫓아내다니. 하지만 워낙 위세등등한 최 주사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합니다. 최 주사는 고을 아전들과도 친분이 두터워서 함부로 맞섰다가는 괜한 일에 휘말릴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뭘 쳐다봐. 너희들도 같이 쫓겨나고 싶으냐? 최 주사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쫓겨난 바보 부부는 어디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헛간, 옛날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 눈이 그대로 들이쳤고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지요. 꽃분아, 미안하다. 내가 머리가 나빴다. 봉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감. 당신 잘못이 아니여. 꽃분이는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덮고 오들오들 떨며 그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 했지요. 눈은 밤새도록 내렸고 바람은 마치 여인네 곡소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추위였고 추위보다 더 아픈 건 형님의 배신이었습니다. 봉구는 거적대기 속에서 떨며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날 속인 기여. 그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을꼬. 꽃분이의 배에서는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곧 태어날 아이. 봉구는 얼어붙은 손으로 아내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쯧쯧쯧. 세상에 이런 매정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헛간에서 꽃분이는 산파도 없이 혼자 탯줄을 끊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꽃분이의 산고가 시작되었지요. 봉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헛간 밖을 왔다 갔다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영감, 물 좀 데워줘요. 그래, 물을 데워야 하는디. 아이고, 불씨가 없네. 어찌하면 좋을꼬. 봉구는 눈밭을 헤치고 동네로 뛰어갔지만 한밤중에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결국 꽃분이는 차가운 우물물로 아이들을 씻기고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아기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은 금동이, 딸은 옥이라고 지었지요. 금쪽 같고 옥같이 귀한 아이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들이 애를 낳아서 어찌 키운담. 먹을 것도 없는디. 그러게 말여. 애들도 부모 닮아 맹탕이면 어쩔꼬. 불쌍하기도 하지. 최 주사 양반도 참 매정해.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를. 하지만 누구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최 주사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봉군의 식구는 산에서 나무 뿌리를 캐고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연명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내 식구가 거적대기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아이나 다를까 5살이 된 금동이와 오기는 맨날 누런 코를 줄줄 흘리고 머리는 산발이요,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려도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겁니다. 야, 바보 금동이, 바보 오기, 너희 아빠처럼 바보냐? 하하. 히히. 우리 바보여유. 금동이와 오기는 코를 훌쩍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에이, 재미없어. 얘네들 진짜 바보네. 아이들은 실망한 듯 가버렸습니다. 최 주사는 지나가다 이 꼴을 보고는 가래침을 되뱉습니다. 카악 퇴,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멍청한 것들이 아주 쌍으로 태어났구나. 아비도 바보, 어미도 바보니 자식들도 당연히 바보지. 이 동네 망신이야, 망신. 최 주사는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다가 또 한마디 던집니다. 야, 이놈들아, 배고프거든 우리 집게 밥그릇이나 핥아 먹으러 오거라. 그게 너희 주제에 딱 맞는 일이다. 허허허. 그 말에 봉구와 꽃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욕을 안겨주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행복해요. 금동이와 오기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으며 부모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 주사가 등을 돌려 멀어지자 콧물을 훌쩍이던 5살. 금동이의 눈빛이 갑자기 서슬퍼런 칼날처럼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멍청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백전노장 장군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금동이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조용히 누이 오기에게 속삭입니다. 오가, 저놈이 뱉은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뒀지. 오기 역시 콧물을 훔치며 빙그레 웃더니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그럼 오라버니, 카악퇴,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멍청한 것들이 아주 쌍으로 태어났구나. 우리 집게 밥그릇이나 핥아 먹으러 오거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웠어. 그리고 말이지. 대명률법전 제34조. 친족을 능멸하고 사기를 친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것도 내가 다 외워뒀어. 잘했어, 오가. 너는 역시 내 똑똑한 동생이야. 오라버니도 대단해. 방금 저 최주사 놈이 지나갈 때 발걸음 수를 세었지. 123걸음이었어. 저놈 집까지 정확히 450걸음이야. 아이고, 맙소사. 이 아이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를 입을까봐, 최주사 놈이 더 악랄하게 굴까봐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법전을 외우고 말 한마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게다가 발걸음 수까지 세다니 이게 어찌 평범한 아이들이겠습니까? 오라버니,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 흉내를 내야 해? 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더 기다려야 해. 그때가 되면 최 주사 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알았어, 오라버니. 그럼 나 이제 또 바보 연기 들어간다. 에헴, 히히히. 두 아이는 다시 코를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는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당 개구멍의 비밀. 마을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친 서당 뒤편. 금동이와 오기는 오늘도 흙투성이가 된 채 쭈그리고 앉아 지렁이를 가지고 놉니다. 에헤헤. 지렁이야, 넌 왜 이리 꼬물꼬물하냐? 금동이가 침을 질질 흘리며 지렁이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릅니다. 오라버니, 나도 지렁이 만지고 싶어요. 오기도 코를 훌쩍이며 개구쟁이 얼굴로 다가옵니다. 서당 안에서는 훈장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다들 따라 읽어라. 하늘 천티엔, 따치디, 검을 현슈엔, 누를 황황. 하늘 천, 따치, 검을 현, 누를 황. 서당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는 훈장님이 서당 뒤편을 보고는 혀를 찹니다. 쯔쯔, 봉군의 아이들은 글 배우기는커녕 제 이름 석자나 알겠나. 저렇게 흙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참 불쌍한 것들이야. 가엾어라. 훈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서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구절이다. 우주홍황유저 홍황. 우자는 집우, 주자는 집주. 합치면 천지사방을 뜻하고 홍황은 넓고 거칠다는 뜻이니라. 즉, 하늘과 땅 사이는 끝없이 넓고 거칠다는 뜻이지. 와, 서당 아이들이 감탄합니다. 하지만 절반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 읽기만 합니다. 하지만 훈장님이 완전히 사라지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오기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쓱쓱 써 내려갑니다. 놀랍게도 그건 방금 훈장님이 가르친 어려운 한자들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하고 획순까지 완벽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글씨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정하고 힘이 있었지요. 오라버니 훈장님이 하늘천 따지 하는데 그건 너무 쉬워서 하품이 나더라.
그 뒷부분 우주홍황의 뜻은 말이요. 우주가 아직 개벽하지 않은 태고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천지가 혼돈 상태였던 아득한 옛날을 뜻하는 거지. 맞아, 오가. 내 해석이 정확해. 군장님이 넓고 거칠다고만 가르쳤는데 사실 그건 표면적인 뜻이고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말한 게 맞아. 금동이가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며 후루룩 눈을 반짝입니다. 그래, 오가.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거칠다는 뜻이지. 헌데 우리 형편이 딱 그 꼴이구나. 넓고 거친 세상에 내던져진 신세.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어제 최 주사댁 창고를 몰래 봤는데 거기서 재미난 걸 봤거든. 재미난 거. 오기가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오빠를 바라봅니다. 그래. 그나빠란 작자가 이중 장부를 만들고 있더구나. 하나는 관아에 내는 장부고 하나는 실제 수확량을 적은 장부야. 관아에 내는 세금은 쥐꼬리만큼 적게 적어놨고 실제 곡식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땅에서 나온 곡식도 전부 자기 것으로 기록해 놨더라고. 역시 나쁜 놈이네. 증거는 어디 숨겨뒀어? 그 장부 숨겨둔 위치. 내가 다 봐뒀지. 창고 동쪽 벽 3번째 기둥 뒤에 벽돌을 빼내면 나오는 구멍이 있어. 거기 기름종이로 싼 장부가 2권 들어있더라고. 하나는 벼 수확량, 하나는 땅거래 내역이야. 오라버니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찾아냈어. 난 매일 밤 최 주사 댁 주변을 배회하거든. 바보 흉내 내면서 달님이 예쁘네요 하고 중얼거리면 아무도 의심 안 해. 그러다가 창고 쪽에 불이 켜지면 슬금슬금 다가가서 틈새로 들여다보는 거지. 세상에, 이 5살 배기들이 글을 읽는 것도 모자라 어른들의 비리 장부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기가 다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자가 아니라 숫자들입니다. 오라버니,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첫째, 재산 탈취의 증거 아버지 손도장 받은 각서. 둘째, 세금 포탈의 증거 이중 장부. 셋째, 인격 모독의 증거 우리한테 한 온갖 욕설들. 내가 다 기록해 두고 있어. 오가,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셋째 증거는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오라버니, 나 매일 밤 일기 쓰잖아. 촛불도 없어서 달빛으로 쓰는데 거기에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 갑 5년 3월 15일 최 주사 말하기를 개 밥그릇이나 핥아 먹으라 하였음.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하, 오가, 너야말로 대단해.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오라버니, 우리 언제쯤 관아에 소장을 올릴 거야? 아직은 안 돼. 우리가 너무 어려. 5살짜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 최소한 10살은 되어야 해. 그때까지 증거를 더 모으고 최 주사놈이 저지르는 악행을 낱낱이 기록해 두는 거야. 알았어, 오라버니. 그럼 5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네? 그래, 5년. 길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참아온 시간도 5년이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동네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의 판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하나하나 놓듯이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가. 이제 다시 바보 연기 시작. 알았어,
오라버니. 히히히 지렁이야, 놀자. 두 아이는 다시 침을 흘리고 코를 훌쩍이는 바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진 나뭇가지는 언젠가 최 주사의 목을 겨누게 될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돕니다. 처음엔 주막집 할멈이 술 취한 행상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봐요들, 큰일 났어요.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디. 암행어사, 그게 뭐요? 아이고, 그것도 몰라. 임금님 몰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벼슬아치요.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타나면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도 벌벌 떨게 된다는디. 소문은 새바람에 들불 번지듯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어사또는 특히 무섭다던디. 호랑이보다 무서운 암행어사라고 소문이 자자하대요. 맞아요. 지난번에 엽코 올 수령을 잡아다가 파직시키고 재산을 몽땅 몰수했다잖아요. 우리 고을은 괜찮겠지. 아전들이 좀 심하긴 해도. 탐관오리들과 결탁해 배를 불리던 최 주사는 이 소문을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가 내려온다고. 최 주사는 부랴부랴 고을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창고에 쌓인 곡식을 들키면 난 끝장이다. 이중 장부도 들통나면. 아이고, 머리야. 주사나리, 진정하십시오. 아직 어사또가 이 고을에 온다는 확실한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소식. 이 바보야. 암행어사는 원래 몰래 다니는 거라 확실한 소식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바로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다. 최 주사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내일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서 그 틈에 뇌물을 찔러주고 입막음을 해야겠다.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선한 양반인지 보여주면 설령 어사또가 와도 나쁜 말을 안 하겠지. 오, 역시 주사 날이십니다. 명안이십니다. 당장 준비해라. 돼지도 잡고 술도 풀고 떡도 쪄라. 마을 사람들 모두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어사또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있으면 무조건 극진히 대접하라고. 최 주사는 잔치 준비를 위해 일손이 필요하자 만만한 봉구를 또 불러드립니다. 야, 봉구야. 이리 와봐라. 네, 형님. 무슨 일이여유? 내일 마을 잔치가 있을 텐데 내 놈은 힘이 좋으니 와서 장작이나 패라. 돼지 삶을 장작이 많이 필요하거든. 밥 한 끼 줄 테니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일해라. 봉구는 착해 빠져서 또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예, 형님. 밥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구먼요. 나는 힘은 세서 장작은 뚝딱 팰 수 있어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오너라. 도끼는 내가 줄 테니. 알겠어요, 형님. 고맙구먼요. 봉구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꽃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형님이 내일 일 시키신다는디 밥도 준다고 하셔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동이와 오기는 표정이 싸늘합니다. 헛간 구석에서 두 아이가 마주 앉아 속삭입니다.
금동이가 주먹을 꽉 쥡니다. 오가 들었지?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 응, 오라버니. 이건 기회야.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거야. 그런데 오기도 주먹을 불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또 이용당하시는 거야. 저 나쁜 놈이 잔치 연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공짜 일꾼으로 부리겠다는 속셈이잖아. 그래. 밥 한 끼로 아버지를 하루 종일 부려먹으려는 거지. 밥값도 안 나올 일이야. 두 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5년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숨죽여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치욕과 분노가 작은 주먹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당일 최 주사댁 마당은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어서어서들 오시구려. 오늘은 마음껏 드시구려. 최 주사는 평소와 달리 환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마당 한가득 상이 차려지고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동이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주사날이 깨서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후하게 베푸시다니. 허허,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소? 마음껏 드시구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댑니다.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보네. 봉구는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더니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형님이 밥 준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힘내야지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 봉구, 장작이 모자라. 더 빨리 패지 못할까? 예, 지금 바로 하겠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던 봉구가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고기 접시 하나를 엎고 말았습니다. 와 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기름에 구운 돼지고기가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빌어먹을 놈이. 최 주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와 다짜고짜 봉구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짝. 봉구가 비틀거립니다. 내가 감히. 짝. 또 한 대가 날아듭니다. 봉구가 바닥에 나뒹굴자 최 주사는 그것도 분이 안 풀리는지 지팡이를 집어들고 봉구를 마구 찌릅니다. 내 놈이 이 고기가 얼마짜린 줄 알아? 한 점에 은전 몇 냥씩 하는 거야. 내 놈 목숨보다 비싼 거라고. 이 멍청한 놈아. 퍽. 으억. 형님, 잘못했어요. 밥값을 못하면 낮아야지. 이 쓸모없는 놈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보기 민망하네. 하지만 최 주사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봉구는 잘못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줘요. 제발. 하며 비는데 최 주사는 기어이 봉구가 아침부터 싸온 도시락을 빼앗아 버립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쉬어 빠진 보리밥 몇 덩이와 무채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밥을 싸왔어. 에이. 최 주사는 그 도시락을 마당 구석 개밥 그릇에 털어 넣어 버립니다. 개나 먹어라. 넌 오늘 굶어. 썩 꺼져. 형님.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디
닥쳐. 내 놈 같은 바보는 굶어 죽어도 싸. 봉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건 형님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금동이와 오기. 더 이상 바보 연기는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기가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며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오라버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오늘이 그날이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날. 금동이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냅니다. 5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재산 탈취 각서 사본, 이중 장부 내역, 모욕 발언 기록.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금동이가 서늘하게 웃습니다. 그래, 오가. 오늘 잔치상 제대로 엎어드리자. 아버지 눈에서 눈물 뺀 놈 피눈물 흘리게 해줘야지. 5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응. 증거는 완벽해. 이제 어사또만 오면 돼. 잔치 마당으로 들어서는 쌍둥이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휘청거리는 바보 걸음이 아닙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치켜들고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저기게 봉군의 애들 아니여? 걸음걸이가 왜 저래? 눈빛이 평소랑 다른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남루한 옷을 걸친 낯선 선비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잔치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품 있는 걸음걸이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저 양반이 혹시 암행어사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최 주사도 그 선비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어서 오시구려. 허름한 곳이지만 마음껏 드시구려. 하지만 금동이와 오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암행어사라는 것을.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 주사가 봉구를 발길질하려는 찰나 쩌렁쩌렁한 아이의 목소리가 잔치상을 갈랐습니다. 그 발 멈추지 못할까. 잔치집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거기엔 늘 콧물이나 흘리던 금동이가 뒷짐을 딱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더 이상 멍청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늙은 호랑이 같은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지요. 5살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십 년 공부한 선비 같은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금동이 아니여? 목소리가 왜 저래? 눈빛 좀 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디. 마을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립니다. 최 주사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이 맹랑한 놈 보게. 콧물이나 흘리던 바보. 새끼가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내 아비가 멍석마리를 당하니 너도 같이 당하고 싶으냐? 최 주사가 금동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금동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멍석말이라. 대명률 제247조 존속을 구타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는 조항을 아시는지요? 큰아버님께서 방금 친동생을 구타하셨으니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뭐라고? 최 주사가 멍하니 금동이를 바라봅니다. 5살짜리 입에서 대명률이니 차명이니 하는 말이 나오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오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평소 침이나 질질 흘리던 그 얼굴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큰아버님, 친족 상도를 믿고 이러시나 본데. 아버님을 노비로 만든 문서 자체가 위조이니 이건 강상죄에 해당합니다. 강상죄는 친족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지요. 뭐라? 내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5살짜리가 강상죄가 뭔지를 안다고. 최 주사는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쌍둥이를 바라봅니다. 오라버니, 보여드릴까? 그래, 오가. 이제 숨길 필요도 없지. 금동이가 품에서 아까 챙겨온 장부를 꺼내 탁 하고 술상 위에 던집니다. 기름에 찌든 장부가 술잔들을 쓰러뜨리며 상 한가운데 놓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지요? 관아에는 쌀 100석이라 신고하고 실제로는 1000석을 착복한 이중 장부. 큰아버님이 뒷간 항아리 밑에 숨겨두셨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최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모를 곳에 숨겨뒀는데 어떻게 저 바보 같던 아이가 그걸 찾아냈단 말인가? 오기가 다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큰아버님께서 아버님을 속여 손도장을 받은 재산 포기 각서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큰아버님 집 동쪽 벽 3번째 기둥 뒤에 숨겨져 있지요. 제가 달빛으로 베껴 썼습니다.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아니. 저놈들이 미쳤나? 저건 가짜다. 가짜라고. 최 주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놈들을 끌어내라. 대체 누가 저런 거짓말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어른을 모함하다니. 하지만 하인들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쌍둥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동이가 또 한 뭉치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5년간 큰아버님께서 아버님과 저희 가족에게 하신 모욕적 발언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개 밥그릇이나 핥아먹으라. 멍청하면 죽어야 한다. 목숨보다 고기가 비싸다. 총 237건의 인격 모독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건 큰아버님께서 고을 아전들과 결탁하여 받은 뇌물 내역입니다. 작년 추석에 김아전에게 은자 50냥, 올해 정월에 박설이에게 쌀 30석. 오기가 줄줄이 읊어대자 최 주사의 입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만, 입 닥쳐. 내 년들이 감히. 그때 지금껏 조용히 지켜보던 그 낯선 선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갓을 벗으니 날카로운 눈빛의 30대 중반 사내가 드러났습니다. 흥미롭군. 5살짜리 아이들 입에서 대명률이며 강상죄며 하는 말이 술술 나오다니. 계속 들어보고 싶구나. 최 주사가 그 선비를 보고는 황급히 절을 합니다. 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 아이들이 누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비는 최 주사를 무시하고 금동이와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5살이냐? 글은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금동이가 공손히 대답합니다. 예, 저희는 5살입니다. 글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서당 개구멍으로 훈장님 말씀을 듣고
달빛 아래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호. 선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허름한 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작 그만. 우렁찬 목소리 한마디에 하인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겠소.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선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줍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 주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삿대질을 하며 소리칩니다. 내 놈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여봐라, 당장 이 놈도 끌어내라. 거지 놈이라. 선비가 피식 웃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 행색을 하고 이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 닷새 동안 말이야. 주막에서,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이 고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소. 최 주사라는 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동생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그 일가를 어떻게 구박했는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최 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다 헛소문이요. 백성들이 사실을 모르고 짓거리는 헛소문. 선비는 씩 웃으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에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주머니를 풀고 그 안에 물건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이 하늘을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쾅. 동시에 대문이 박살나며 역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탐관오리와 악질 부호는 썩 나와 엎드려라. 이 고을의 모든 죄인들은 마패 앞에 무릎 꿇어라. 어사또 날이 분부시다.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 역졸들이 장창을 들고 마당을 에워쌉니다. 20여 명의 역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쿵, 쿵, 쿵.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사또 나리.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겁에 질린 죄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 주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최 주사의 입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지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입니다. 큰아버님, 그 꼴이 뭡니까? 평소 그렇게 위풍당당하시더니. 금동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에 넣고 최 주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최 주사, 내 놈의 죄목을 낱낱이 밝혀라. 아니면 이 어린 아이들이 대신 밝혀주겠느냐? 저는 아무 죄도. 아직도 잡아떼려 하느냐? 좋다. 그럼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해보자. 암행어사가 손짓하자
역졸 하나가 큰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각종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닷새 동안 이 고을을 돌며 모은 증거들이다. 관아의 장부, 곡식 창고의 기록, 토지 매매 문서, 내 놈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지. 저건. 그리고 무엇보다 암행어사가 금동이와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이 5년 동안 모은 증거가 결정적이더구나. 5살짜리가 이 정도 기록을 남기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금동이와 오기가 공손히 절을 합니다. 어사 또 날이 저희가 모은 증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는 진정한 효자효녀로다. 암행어사가 최 주사를 내려다봅니다. 최 주사, 너는 친동생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고 관아에 거짓 보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했으며 친족을 학대하고 모욕했다. 이는 강상죄이자 탐욕죄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최 주사는 그저 바들바들 떨 뿐 제대로 된 대답조차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마침내 최 주사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불쌍한 봉군에 5년 동안 저런 고생을. 그런데 저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니. 세상에. 암행어사는 상석에 앉아 금동이가 건넨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5살 아이가 찾은 증거가 이리도 명확하구나. 날짜별 기록, 금액 내역, 심지어 증인의 이름까지. 이건 웬만한 관리들도 하기 힘든 일이거늘. 암행어사가 장부를 탁 하고 상위에 내려놓으며 호통을 칩니다. 최 주사,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최 주사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이마를 땅에 찌으며 싹싹 빕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어리석은 동생을 돌보려던 것뿐입니다. 동생이 워낙 멍청해서 제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 준 것이지 나쁜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동생을 돌봤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형으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도리라. 암행어사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때 금동이와 오기가 최 주사의 코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습니다. 평소 최 주사가 앉아서 그들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세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금동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예전 최 주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큰아빠, 멍청하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밥을 축내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금동이가 방긋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기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듭니다. 큰아빠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고요. 큰아빠가 악행을 심으셨으니 이제 그 대가를 받으실 차례예요. 그리고 개 밥그릇이나 핥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큰아빠께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최 주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니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어른,
금동이가 피식 웃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죠. 동생을 속이고 조카들을 괴롭히고 나라에 거짓 보고를 하는 게 어른의 도리입니까?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패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라, 백성들이여. 지금부터 이 어사가 판결을 내리겠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예. 역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주사를 끌어냅니다. 아, 안 돼,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곤장 100대를 매우 쳐라. 한 대도 빠짐없이 있는 힘껏 쳐라. 예, 어사또 날이. 형틀이 마당 한가운데 설치되고 최 주사가 묶입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비단 두루마기는 벗겨지고 맨등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빼앗은 봉구의 전 재산을 즉시 반환하라. 집도, 땅도, 곡식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예. 최 주사의 전 재산 또한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압수한다. 예. 어사또 나리. 암행어사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매우 쳐라. 역졸의 매가 공중에서 휙 하고 바람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짝. 으아. 첫 번째 매가 내려앉자 최 주사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짝, 짝, 짝. 10, 20, 30. 역졸이 숫자를 세며 매를 내리칩니다. 최 주사의 비명소리가 잔치집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살려주. 50, 60, 70. 최 주사의 등짝이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여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봉군에도 이제 살았네. 그 아이들이 천재였다니. 세상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어깨춤을 추며 환호합니다. 그동안 최 주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도 많았기에 이 광경이 더욱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80, 90, 100. 마침내 100대의 곤장이 끝났습니다. 최 주사는 이미 정신을 잃고 형틀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끼얹어라. 철뻑.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고 최 주사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구석에 엎드려 있던 바보 아빠. 봉구와 엄마 꽃분이는 당당하게 서 있는 쌍둥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사실은 천재였다니. 더구나 부모를 위해 그 어린 나이에 복수를 계획하고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악인을 벌주는데 성공했다니. 봉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웜에, 저게 우리 새끼들이여.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는디. 알고 보니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꽃분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합니다. 천재가 났네, 천재가 났어. 우리 금동이, 오기가 이렇게 똑똑했다니. 하늘이 우리 편이었구나. 금동이와 오기가 부모님께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집도 돌려받고 땅도 돌려받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봉구와 꽃분이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쫓겨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이제 본래 주인인 봉구와 꽃분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논과 밭도 모두 되찾았지요. 암행어사의 명으로 모든 토지 문서가 정정되고 최 주사가 숨겨뒀던 곡식들도 전부 봉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요? 봉구가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5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집. 아니, 더 정확히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구려, 임자. 이제 우리 집이구만요. 꽃분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넓은 마당, 반듯한 사랑채,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5년 동안 헛간에서 살던 식구들에게는 꿈만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금동이와 오기가 부모님을 대청마루로 안내합니다. 마루에는 이미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미리 청소하고 정돈해둔 것이었지요. 며칠 후 봉구는 비단옷을 입고도 어색해서 자꾸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립니다. 웜에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요? 5년 동안 누더기만 걸치다가 갑자기 비단옷을 입으니 몸이 간지러운 것만 같았습니다. 자꾸 옷깃을 잡아당기고 소매를 만지작거립니다. 아이고, 임자. 그렇게 잡아당기면 옷이 늘어나요. 그냥 편히 입으시구려. 꽃분이도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남루한 옷만 입다가 이제는 양반집 마님처럼 차려입으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 따끈한 고깃국, 나물, 생선구이, 김치. 5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봉구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합니다. 꽃분아, 이 밥이 진짜 우리 쌀밥이여. 꿈은 아니겠지. 내가 또 헛것을 보는 거 아니여? 아이고, 임자도 참. 꽃분이가 웃으며 남편의 팔을 꼬집습니다. 아얏, 아프죠. 이게 다 현실이구만요. 이게 다 우리 금동이랑 오기 덕분이구만요. 봉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러게 말여. 우리 새끼들이 바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지 마시구려, 임자.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부부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으며 서로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줍니다. 임자, 여기 밥풀 묻었어요. 꽃분이도 여기 국물이.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겹던지 금동이와 오기는 흐뭇하게 웃으며 부채질을 해드리지요. 아버지,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이제 우리 집살이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요. 배부르게 드시구려. 봉구가 숟가락을 놓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금동아, 오가.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바보 흉내 내느라, 욕먹느라, 매 맞느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게 당연한 거구만요. 금동이와 오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봉구가 복을 받았다 하며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봉구가 비록 머리는 좀 모자라도 마음씨만큼은 금덩이였지. 그러게 말여. 그런 좋은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는디. 이제 복을 받아서 천만다행이여. 그 쌍둥이들도 기특해.
겉으로는 바보 흉내 내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하늘이 보고 있었구만.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봉군의 집을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봉구야, 축하한다. 이제 편히 사이소. 떡 좀 해서 나눠주이소. 봉구와 꽃분이는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나눠줍니다. 헛간에서 떨며 지낼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던 사람들을 특히 더 챙겨주었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때 뜨거운 국 한 그릇 주셨던 거 우리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별 말씀을. 이웃 간에 당연한 거지. 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헛간에서 오들오들 떨던 바보 부부는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봉구와 꽃분이는 아늑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임자. 응.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겨요? 나도 몰라. 근디 꿈이라도 좋아. 이렇게 행복한 꿈이라면 말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금동이와 오기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고생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반면 곤장 100대를 맞고 절름발이가 된 최 주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 어귀를 떠도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던 최 주사였지만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겨우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냥 좀 주이소. 최 주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저 양반 좀 보게.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자업자득이지. 착한 동생을 괴롭힌 죄값이여. 에이, 저런 사람한테 줄 것도 없어.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뿐이었지요. 어느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배가 너무 고파 봉군의 집 대문 앞을 기웃거립니다. 담장 너머로 하하, 호호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하하하, 금동아, 오가, 오늘도 글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버지, 오늘 훈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딸도 글씨를 잘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최 주사의 귀에 들립니다. 최 주사는 담장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생 놈 쫓아내고 잘 살아보려다가 쪽방만 찾구나. 흑흑.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얼어붙은 수염에 눈물이 엉겨붙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이 과했어. 동생은 비록 머리가 모자라도 마음씨는 착했는디. 내가 너무 잔인했어. 그때 대문이 끼익하고 열립니다. 봉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형님을 발견합니다. 형님? 최 주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동생을 마주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봉구는 화를 내기는커녕 안타까운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봅니다. 형님, 춥주, 몸은 괜찮으시오. 나는 괜찮다. 봉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형님, 이거라도 먹고 가요.
배고프실 텐디. 봉구가 주먹밥을 형님 손에 쥐어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최 주사의 얼어붙은 손에 전해집니다. 봉구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디. 괜찮아요, 형님. 다 지나간 일이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주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봉구의 얼굴이 조금 굳어집니다. 근데 형님, 다시는 오지 마요. 우리 애들이 싫어해요. 얘들이 형님 보면 아직도 떨어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나 봐요. 알겠다. 다시는 안 올게. 그리고 형님, 이제 착하게 사이소. 욕심 부리지 말고. 봉구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이 닫힙니다. 최 주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 젖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습니다. 흑흑.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 주사는 절뚝절뚝 눈길을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봉군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 나옵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디. 욕심이 과했어. 최 주사는 쓸쓸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욕심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그 후로 최 주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 객사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10수년 후, 마을 입구에 장원급제 깃발이 2개나 펄럭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 글씨로 쓰인 깃발이 봄바람에 나풀거립니다. 와,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2명이나 나왔다. 그것도 쌍둥이가 나란히 급제했다니. 이게 웬 경사여. 봉군애가 복받을 줄 알았지. 금동이와 오기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날입니다. 장원급제 행차 나가신다. 길을 비키시오. 장원급제 행차시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악대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한 가마 2대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서 환호합니다. 금동이다, 오기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여. 장원급제 축하한다. 가마가 멈추고 관복을 입은 늠름한 금동이가 내립니다. 이제 20살이 된 금동이는 훤칠한 키에 당당한 풍채를 자랑합니다. 옆 가마에서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오기가 내립니다. 오기도 장원급제하여 여성 학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지혜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2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백발이 된 봉구와 꽃분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장하다 장해. 우리 금동이, 우리 오기. 봉구는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젊은이처럼 뛰어나옵니다. 꽃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옵니다. 쌍둥이는 바닥에 넙죽 큰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이제야 갚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지만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금동이가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이제 평생 호강만 시켜드리겠습니다.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기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도 벼슬을 받았으니 이제 부모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 없이 모시겠습니다.
봉구와 꽃분이는 너무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우리가 무얼 했다고. 흑흑. 우리는 그저 너희를 사랑했을 뿐인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 기특한 자식들이여. 어렸을 때 바보 흉내 내면서도 부모 생각만 했으니 효자 효녀가 따로 없네. 바보라고 무시당하던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금동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바보라고 놀렸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오기도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어머니 헛간에서 추울 때도 배고플 때도 저희를 꼭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금동이와 오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저희 가족을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셨던 분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금동이 만세, 오기 만세. 이렇게 바보 부부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기 꾀에 제가 넘어간 욕심쟁이 형님과 부모를 지키기 위해 천재성을 발휘한 효자 쌍둥이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심은 통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봉구 부부처럼 묵묵히 선하게 사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금동이 같은 귀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바보 부부와 천재 쌍둥이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속 시원한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